그다음에 두 번째 주제, 제가 세 가지 주제를 말씀드리긴 하는데 첫 번째 주제가 제일 그래도 우리 과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 쉽게 다가갈 것 같아서 좀 많이 할애를 했고요. 요 뒤 다누리와 그다음에 달 자원은 조금 축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첫 지구밖 탐사선 다누리에 관한 건데요.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저 뒤에 이제 지구가 보이죠. 대기에서 이제 글로우가 있는 것도 잘 그려놓은 그림이고요. 이건 항공우주연구원에서 만든 그림입니다. 요 다누리를 만든 것 자체 총 책임을 맡은 데가 항공우주연구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국책연구원이고요. 정부 출연연구원이라고 공식적으로 말하는데 이거는 22년 8월에 발사를 해서 넉 달을 걸려서 좀 멀리 150만 킬로까지 멀리 갔다가 다시 38만 킬로 거리인 달 궤도로 진입을 같은 해 12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 과학 임무를 지금까지 계속 수행 중이고요. 원래는 1년만 운영을 할 생각이었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특히나 그 4개월짜리 돌아오는 루트를 통한 덕분에 달에서 궤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연료를 많이 세이브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 임무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기억에 맞으면 앞으로 2년을 더 할 계획인데요. 1년에서 2년을 더 할 계획인데 그래서 원래 1년 임무가 5년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탐사 장비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 특히 과학 장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로는 자기장 측정기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저랑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동료 교수이신 경희대학교의 진호 교수님께서 주관 책임자로 만들어서 달 궤도에서 그 지역의 자기장을 측정하는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감마선 분광기는 똑같이 대전에 있는 지질자원연구원이라고 하는 연구소에 있는 김경자 박사님이란 분이 주 책임자로 만드신 건데 중성자와 감마선, 이 달 표면에서 우주로 쏘아지고 있는 탈출을 하고 있는 그런 그 고에너지의 빛과 중성자를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이걸로 이제 달 표면에 있는 많은 원소들의 분포를 측정하는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시야 편광 카메라인데 이거는 대전에 있는 한국천문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요. 저 이제 편광을 이용해가지고 달 궤도에서 월면을 찍자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제가 냈었었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 10개의 제안서가 제출이 됐었습니다. 우리 다누리의 실을 탑재체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냈던 게 뭐 제 뇌표시이긴 하지만 1등으로 당선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선정이 3개가 됐고요. 지금 보시는 이 3개 자기장 측정기, 감마선 분광기, 그다음에 광시약 편광 카메라가 3개의 과학 탑재체. 그때 10개 중에 3개가 선정됐었던 거고. 네, 제가 이제 저는 기기를 직접 만드는 과학자는 아니고 주로 뭐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거나 데이터 분석을 하거나 논문을 쓰는 쪽이어서 저는 제가 직접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디어는 제가 냈지만 이제 천문연구원에 있는 동료 연구원들과 협력을 해서 만들었고 지금 가서 계속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사하고 협력을 이제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처음으로 심우주, 깊은 우주에 보내는 탐사선이어서 나사하고 협력을 하면서 나사에다가 자기네들 그 탑재체를 실을 기회를 줬고요. 그렇게 해서 실리게 된 게 영구 음영 지역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달에 북극 아주 가까운 곳 1, 2도 내외, 그다음에 남극도 1, 2도 내외에 있는 분화구의 내부는 1년 내내 햇빛이 직접 닿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서도 물론 빛이 반대편에 있는 크레이터 내벽에 몇 번 충돌을 해서 분화구 가운데에서 다시 우주로 올라가는 빛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런 아주 미세한 빛을 감지를 하는 카메라가 바로 저 영구 음영 지역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았고요. 저거를 이제 지금 몇 년째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의 목표는 뭐였냐면은 달 분화구, 그러니까 즉 영구 음영 지역. 그러니까 영구 음영은 뭐냐면은 1년 내내 그림자가 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빛이 직접 닿지 않는 데인데 그런 지역에 얼음이 있는지를 보는 그러니까 얼음이 우주에 표면에 그냥 노출되어 있는지를 보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근데 아직 그렇게 뭐 우리가 얼음을 직접 촬영했습니다.
발견했습니다 하는 뉴스는 못 들어보셨죠? 그래서 불행히도 이때까지 계속 관측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얼음이 노출되어 있는 얼음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지금까지 결론입니다. 물론 조금 더 밑에 지하에는 뭐 30cm가 될지 제가 또 찌라고 했네요. 30cm가 될지 1m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하에는 얼음이 있는 거는 뭐 거의 확실합니다. 그건 아까 보셨던 그런 중성자 검출기 이런 거를 이용해서 예전에 갔었던 탐사선이 다 이제 관측을 했기 때문에 알고는 있는데 이제 어디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죠. 또 노출돼 있는지 몰랐는데 이번에 이 자료를 그 탐사선을 통해 가지고 알게 된 거는 아마 노출되어 있는 얼음 없는 것 같다. 가서 쉽게 캐기는 힘들겠다. 땅을 일단 파고 들어가야겠다. 이 정도가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아무래도 제가 지금은 진행을 하고 있으니 매우 편파적으로 이 광시야 편광 카메라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왼쪽에 보이시는 게 형상입니다. 요거를 이제 광학 테이블에 올려놨고요. 저 눈금 하나가 2.5cm의 간격이고, 그래서 옆으로는 45cm이고요. 중심 부분에 있는 데가 한 15cm. 이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대충 어느 정도 크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카메라에 빛이 들어가는 지역의 요 동공의 크기는 1cm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작은 카메라인데도 불구하고 매우 훌륭한 일을 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 다누리호의 아래쪽, 그러니까 지상을 월면을 바라보는 쪽에 매달려서 아래를 보는데 바로 직하점으로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45도로 이렇게 옆으로 눈을 흘기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편광이라고 하는 관측을 할 때는 저렇게 하는 게 가장 최적이기 때문이고요. 사실 저런 식으로 관측을 하는 편광 카메라, 다른 행성이나 위성에 가서 그 행성이나 위성의 표면을 편광으로 다 전천 서베이를 하는 그런 미션은 이 광시야 편광 카메라가 처음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차례 시도가 있었지만 받아들여진 적이 없었고요. 다행히 우리나라 이 다누리호에서는 이 안이 채택이 돼가지고 이게 처음으로 갔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렇게 달 표면을 편광이라는 방식으로 촬영한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많은 학자들한테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고요. 지금 계속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편광이라고 하는 걸로 왜 찍느냐? 편광으로 촬영을 하면 그 월면에 있는 달 표면에 있는 입자 알갱이의 크기를 원격으로도 멀리서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자 알갱이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로버를 개발할 때 바퀴의 이제 형식이나 양상도 달라져야 될 거고요. 또 이 우주에 오래 노출되어 있으면 월면에 있는 입자들 크기가 점점 작아집니다. 우주에서 날아오는 입자와의 충돌 때문에 파쇄가 돼서요. 그래서 그 지역이 노출이 오래돼 있으면 우주에 표면에 노출이 오래돼 있으면 월면 입자가 작고, 반대로 얼마 안 됐으면 월면에 있는 입자의 크기가 큽니다. 그래서 편광을 통해 가지고, 편광이 사실 유일한 방법입니다. 직접 가가지고 퍼서 눈으로 들여다보지 않고 멀리서 입자 크기를, 사실 보이지도 않는데 입자 하나하나는 멀리서 보는 방법은 편광으로 관측하는 게 거의 유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광은 뭐냐? 빛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기도 합니다. 근데 파동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입자 하나하나만 보자면, 그 빛을 입자로 본 게 광자죠. 광자 하나하나를 또 파동으로 보자면 그 하나의 파동은 한 평면 안에서만 진동을 합니다. 그 전기장, 자기장이 서로 90도로 갖고 있지만 그거에 서로의 수직인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서 전기장은 어떤 특정 방향, 또 자기장은 그거의 수직인 방향으로만 진동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빛 다발을 보고 있죠. 여기저기서 오는 광원은 빛이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광자 또는 파동이 오는 건데, 빛의 파동이 오는 건데, 그때는 굉장히 여러 파동들이 다 섞여서 오기 때문에 거기에는 특별한 방향으로 그 파동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방향으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편광이 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태양빛도 편광이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무편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빛이, 무편광의 빛도 어딘가 반사가 돼서 이제 움직이는 순간에는 편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해변에 있는 그 그림은 파도가 와가지고 부서지면서 이렇게 하얀색 그 물방울 같은 것 때문에 이렇게 하얀색으로 많이, 왼쪽은 보이고 오른쪽은 안 보이죠. 근데 이 빛이 어떠한 방향으로 그 전기장이 요동을 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이 표면에서 반사될 수도 있고, 물이나 뭐 물질이나 어디든 간에요, 매질에서 반사될 때 더 많이 반사되는 방향이 있고 덜 반사되는 방향이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이 위쪽에 있는 그림 파동 여러 개 중에 제일 왼쪽에 있는 거, 그 방향은 반사가 잘 되는 방향입니다. 물질에 부딪혔을 때.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 있는 수직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거는 더 파고 들어가는 성향을 더 많이 확률적으로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구 왼쪽 그림은 저 두 개 중에 더 왼쪽 방향,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 진동하는 애를 필터를 써가지고 그것만 보면은 왼쪽처럼 반사가 많이 돼서 눈부심 현상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윗 그림에서 가운데 있는 것처럼 수직 방향으로 요동치는 애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필터를 앞에 끼우고 보면 오른쪽처럼 이렇게 반사되는 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런 식의 그 평광 필터를 선글라스에 많이 넣고요.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이렇게 다른 앞에 있는 차에 뭐 유리창에 반사된 또는 후드에 반사된 빛들 이런 것 때문에 눈에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반사된 빛을 줄이기 위해서 특정 방향으로 평광 필터가 끼워지는 선글라스 많이 끼십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 경우에는 그런 반사된 거를 막으려고 하지만 근데 달에서는 그 반사된 거를 일부러 이제 보려고 하죠. 그게 이제 지금 이거는 우리 다누리에 있는 아까 보여드렸던 광시야 평광 카메라로 찍은 월면의 어떤 특정 지역인데요. 이것도 평광 영상이긴 한데 여기서 과학 얘기를 하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냥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태양빛, 무평광인 태양빛이 월면에서 반사가 돼서 다누리에 있는 카메라로 들어올 때는 특정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 더 많이 옵니다. 즉 그 카메라가 그냥 태양을 보면은 평광 방향이 없지만 반사된 걸 보면은 특정 방향으로 평광이 되는데요. 그러면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방향으로 이 방향의 빛과 이 방향의 빛의 비율, 그걸 우리가 평광도라고 하는데 평광도 0이면 이제 무평광인 거죠. 근데 그 평광도에 따라서 그 입자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광시야 평광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월면을 찍으면 어디에 평광이 많이 됐는지 어느 방향으로 평광이 됐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월면의 입자 알갱이 크기가 큰 지역인지 작은 지역인지 알 수 있고요. 그럼 그걸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뭘 알 수 있냐? 그 지역이 우주에 노출된 지 오래됐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왜 입자가 큰지 작은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면 활동할 때 좀 필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그 쓰임새는 월면에 노출된 지 오래된 지역일수록 뒤에 말씀드릴 헬륨3라고 하는 원소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헬륨3라는 놈은 지구상에서 찾기 굉장히 힘든데요. 태양에서는 적은 양이나마 계속 날아오고 있습니다. 태양풍에 실려서. 근데 걔네들이 지구에는 거의 안 떨어지는 게 지구는 자기장에 의해서 태양풍을 많이 막아내고 있고 대부분 막아내고 있는데 달은 한 달에 한 70%에서 80%는 지구 자기장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풍을 그대로 맞기 때문에 달 표면에는 태양에서 온 여러 원소들 중에 일부인 헬륨3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요. 그래서 월면에 노출된 지 오래된 지역. 왜냐하면 최근에 월면에 노출된 흙들은 뭐냐면 최근에 누군가 와가 때려가지고 크레이터가 생겨서 그게 날리면서 이제 밑에 있던 신선한 흙들이 나온 거거든요. 걔네들은 태양풍에 노출이 많이 안 돼 있죠. 근데 이 월면에 올라온 지 오래된 흙은 태양에 오래 노출됐기 때문에 헬륨3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광시야 평광 카메라로 월면을 분석을 하면은 헬륨3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원소가 어디에 많이 있는지도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헬륨3 어디다 쓰는지는 뒤에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일들을 제가 좀 해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천문학자로서 했던 일은 은하역학, 성단역학 이런 좀 물리학에 가까운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는 일이었는데요. 다누리호가 2015년에 이제 그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실제로 다 완성이 돼서 달로 간 건 22년이었지만 15년부터 시작이 됐고 그때 이제 공모라는 걸 해서 어떤 탑재체를 실을 것이냐, 어떤 과학 장비를 보낼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공모를 했었는데 그 이전부터 사실은 저희들이 연구실에서 준비를 했었었고요. 이러면서 남들이 안 한 50년대, 60년대부터 위성을 만들어서 보낸 미국, 소련, 중국, 인도, 일본 이런 나라들이 안 한 게 뭐가 있을까를 열심히 찾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었고 그러다 평광 카메라를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우주 탐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고요. 그 뒤로는 뭐 관련되는 강연도 하고 저희 학교에서는 교양 강의로도 강의도 하고 또 책도 쓰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할 주제는 달에서 그러면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뭐 가치는 무엇이냐. 당연히 이제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확실한 건 자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는 지구에서 지금은 아직은 꽤 있지만 앞으로는 분명히 희귀해질 그럴 달 자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주에서 당장이라도 꽤 쓸모 있는 의외의 자원인 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지구에서 희귀해질 달 자원인데요. 히토류. 히토류는 영어로는 제가 알 발음이 별로 안 좋지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Rare Earth Element, 그래서 REE라 그러는데요. 그거를 그대로 이제 한자어로 바꾼 게 히토류입니다. 근데 처음에 옛날에 한 100년 전, 200년 전에 이제 뭐 화학자들 또 뭐 과학자들이 이 히토리라고 하는 애들이 정말 드물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지금 알고 보니까 양이 아주 적은 건 아닙니다. 근데 정제를 하는 데는 상당히 돈이 듭니다. 정제를 할 때 많은 환경 파괴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몇 나라만 이 히토류를 주로 채굴을 해서 정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긴 한데요. 뭐 세륨, 가돌리움, 이트리움 같은 것들은 달에 특히 좀 더 특히 노출된 채로 파고 들어가지 않아도 표면에 많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지구상에서 아직 이런 것들 구하기 아주 힘들지는 않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점점 구하기 힘들 거고 채굴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제 우리가 쓰다가 버린 매립지 같은 데 가서 쓰레기 매립장 같은 데 가가지고 다시 재활용한다고 막 하겠죠. 근데 당연히 어느 쪽이든 이제 고갈되고 있는 광산에서 퍼내던 아니면은 매립지에 가가지고 다시 꺼내서 리사이클링을 하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달이나 소행성에 가가지고 이런 원소들을 채취해 오는 게 상대적으로 더 싸지면 당연히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달이나 소행성에 가서 채취를 해오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실 때는 말이 되냐, 달에 갔다 오는 게 훨씬 비싼데,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게 우주에 갔다 오는 비용이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빨리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지 않을까 싶은데 한동안은 그 정도로 아주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서 그렇게 먼 시점이 아닐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는 핵 분열 발전 연료, 이것도 지금 지구상에서 점점 희귀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특히 달 표면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게 우라늄, 토륨 등입니다. 밑에 보시는 그림은 약간 그 독특한 칼라 맵을 썼는데요. 분홍색부터 빨간색까지 있는데 요 초록색을 지나서 빨간색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분홍색이 제일 낮은 토륨 분포, 그다음에 초록색, 노란색 통해서 빨간색으로 갈수록 더 높은 분포인데요. 왼쪽이 앞면이고 아까처럼 오른쪽이 뒷면입니다. 근데 왼쪽에 또 북쪽 지역, 또 북서쪽 지역이 좀 많죠. 그래서 그 지역에 토륨 분포가 좀 많고, 근데 토륨 분포가 많은 데는 우라늄도 많고요, 히토리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나오는데 그거는 달의 그 진화의 특성 때문입니다. 달이 마지막까지 마그마 활동을 최근 수억 년 전까지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당장 마그마가 올라온 데는 없죠. 뭐 하와이 같은 화산섬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바다나 뭐 그대로 그 육지에서 마그마가 올라오는 것 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십몇억 년 정도까지는 아마 달에서도 계속 마그마 활동이 있었다고 생각되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나왔던 마그마에는 히토리나 이런 핵분열 발전 연료들, 그러니까 방사성 동위원소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이건 또 스토리가 좀 긴데요.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겠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을, 그런 게 많이 나오는 지역을 크립이라고 부릅니다. 저 왼쪽에 보이시죠? 영어 약자입니다. 가운데 있는 REE는 아까 얘기했던 히토리우의 약자고요. K는 포타시움이고 P는 인입니다.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많이 보이는 지역. 그래서 사실은 노출 광산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달의 특히나 앞면의 서북쪽 지역은 거기 가면은 히토리나 이런 그 방사성 원소들을 포올 수 있죠. 근데 물론 이제 그걸 정제를 해서 돈이 되는 것만 딱 들고 와야겠죠. 그 흙을 다 들고 올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핵융합 발전 연료인 헬륨3. 이거는 달 내부에 원래 있던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풍에 이제 의해서 실려온 그런 애들이고, 그런 애들이 월면에 많이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주로 앞면 쪽에 많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달에 가가지고 뭔가 그 자원을 채굴해 온다 그러면 대부분 앞면에 그 기지들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죄송해요. 달의 뒷면이 더 많겠구나. 제가 아까 공간 지각을 거꾸로 했네요. 나중에 유튜브 편집할 때 이거 반대로 밑에 자막으로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질문 잘해 주셨어요. 안 그러면 다 거꾸로 듣고 가셨을 거고, 저 유튜브에도 제가 거꾸로 얘기해서 댓글에 또 한 소리 들을 뻔했습니다. 헬륨3는 뭐냐? 핵융합 발전의 연료가 될 건데요. 핵융합 발전은 미래의 친환경 발전 방식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에 또 일론 머스크가 핵융합 같은 거는 멍청한 짓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렇게 동의하기 힘든데요.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그 사람은 뭐 솔라 시티인가 뭐 이런 것도 만들고 아무튼 태양광 그 패널도 장사도 하고 있고 하거든요. 굉장히 크게 사업도 벌였었고, 지금은 주력 사업은 아니긴 한데 그분은 그냥 태양광에 이제 완전히 경도되어 있는 편인데,
그 미국에서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워낙 넓으니까 산막 같은 데 가가지고 태양광 패널 쫙 펼쳐놓으면 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데는 다른 여러 가지 재정적 또는 다른 환경적 비용들이 따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분명히 태양광 외에 대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요. 핵 분열 발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핵 발전소는 다 핵 분열 발전입니다. 그래서 큰 원소들을 분해를 해서 피션이라고 하는데 분열을 시켜가지고 더 가벼운 원소로 만들면서 그 차이에서 에너지 차이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쓰는 건데요. 이건 아무래도 폭발의 위험도 있고 이제 핵 오염의 위험도 있는데 비해서 핵 융합 발전은 상대적으로 그런 위험이 적습니다. 폭발의 위험은 거의 없고요. 오염의 위험은 좀 있지만 핵 분열 발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오염의 위험이 적습니다. 그래서 핵 융합 발전이 성공을 한다면 언제 성공할지 모릅니다. 결과적으로 성공을 해서 실제로 핵 융합을 통해서 발전을 하게 된다면은 세계의 에너지 위기는 상당 부분 해결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지금과 같이 자원을 갖고 있는 뭐 원유, 석탄, 천연가스 이런 걸 갖고 있는 몇몇의 그런 나라들이 횡포를 부리는 일이 이제 확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물론 핵융합 발전은 주로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쓰는 걸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이용한 핵융합 발전은 여전히 오염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핵 분열보다 낮긴 하지만 여전히 있고요. 그래서 그런 핵오염 문제를 최소한으로 하면서 핵융합 발전을 할 수 있는 연료가 헬륨3입니다. 근데 헬륨3는 아까 말씀드린 지구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구에서 그걸 정지하려면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달에 가서 갖고 오는 게 아주 현실적인 대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주에서 쓸모 있을 달 자원은 물인데요. 상당히 예외죠. 아까 우리 강연 시작 직전에 보셨던 영상, 돔 영상에서도 이 물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달 남극에 있는 물 분포 예상도이고요. 그래서 남극과 북극에 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달의 남극과 북극에 특히 남극 쪽에 조금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뭐 둘 중에 한쪽이 그냥 많았던 건데 그게 어쩌다 보니 남극이었던 걸로 지금 이해되고 있고 그래서 월면 유인 기지를 남극 근처에 두면 그러면 거기에서 얼음을 퍼가지고 그 물을 녹여서 식수로 쓰거나 작물 재배하는 데 쓰거나 아니면 또 태양풍 차폐 사람들이 사는 공간에 는 계속 우주로부터 여러 가지 그 물질들, 방사능 물질도 있고 조그마한 입자도 떨어지고 합니다. 특히 태양풍 입자를 잘 차단하는 거에는 이제 물로 된 층을 만드는 게 매우 유리하다고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층을 형성하는데도 당연히 얼음물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태양광 발전 에너지는 아까 보셨다시피 달에서는 13일에서 14일이 낮이고 나머지가 또 똑같은 기간이 밤입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태양광 발전이 작동을 하지 않으니 낮에 태양광 발전을 한 다음에 그걸 재워둬야겠죠. 그거를 재워두는데 그 지구로부터 2차 전지 그 무거운 걸 폭발 위험도 있는 걸 다 들고 가는 건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있는 자원을 활용을 해서 전기 에너지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가장 현실적인 거는 얼음을 녹여서 물로 만든 다음에 그걸 전기 분해를 해서 수소와 산소로 저장을 했다가 필요할 때 그걸 수소 연료 전지에 넣어서 다시 전기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분해됐다가 합쳐서 그러니까 분해돼서 수소 산소가 됐다가 다시 물이 되고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반복적으로 전기를 저장하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아까도 동영상에서도 나왔었는데요. 수소하고 산소 자체가 로켓의 연료이자 산화제이기도 합니다. 항상 로켓은 연료와 산화제가 둘 다 있어야 됩니다. 지구에서는 자동차, 뭐 오토바이 또는 뭐 비행기 다 산화제인 산소를 들고 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기 중에 있으니까 공짜로 쓰면 되니까요. 근데 우주에 갈 땐 당연히 산화제 들고 와야 되는데 물은 분해를 시키면 하나는 연료, 하나는 산화제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될 거고 특히나 재미있는 거는 가장 먼저 상품화가 될 돈값을 할 자원이 바로 또 물이라는 건데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의 북극이든 남극에서 얼음을 퍼가지고 이걸 전기 분해해서 수소와 산소로 액화를 해서 그거를 통에 담아가지고 지구 주변 저게 지금 저궤도를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저궤도 또는 저궤도에서 고궤도로 왔다 갔다 하는 정지궤도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궤도에 가져오면 거기에서 지구에서 올라온 로켓은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지구 표면에서 갖고 있던 연료의 뭐 90% 이상을 지구 궤도에 올라가는 동안 다 씁니다. 지구 표면 중력이 강해서. 그래서 지금 올라왔을 때는 거의 연료통이 비어 있는데 그 빈 연료통을 다시 채워주는 수단으로 달에 있는 물이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구에서도 올릴 수 있는데 왜 굳이 달에서 갖고 와야 되냐? 그 먼 달에서. 그 이유는 우주에서는 얼마나 멀리 가느냐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돈이 드느냐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중력장이 세서 거기를 벗어나는데 얼마나 에너지가 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지구의 중력장은 달의 중력, 표면 중력에 비해서 6배거든요. 그러니까 달이 6분의 1밖에 안 되죠. 근데 그 6배 차이는 돈으로 6배가 아니고요. 뭐 2의 6승 이렇게 이상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그 연료를 들고 궤도에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달에서 갖고 오는 게 훨씬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게 상품화가 될 거라고 하는 건 제가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니고 미국에 있는 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이런 로켓 관련된 회사에서 이미 예측하고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단점은 최근에 들어와서는 수소를 연료로 쓰는 로켓이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근데 지구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는 지금 현재 많이 쓰고 있는 등유나 메탄을 그대로 쓰고 그 외에 저궤도에서 더 멀리 다른 데 갈 때는 수소 엔진을 쓰는 것도 방법이기 때문에요. 뭐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봉이 긴선달처럼 이렇게 지구상에서는 흔한 물이 우주 궤도에 가면 굉장히 비싼 자원이 됩니다. 그리고 달은 멀리 있지만 달의 표면 중력은 낮아서 거기에서부터 물을 캐가지고 오는 것은 매우 큰 가치를 부여하게 될 거다.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다 왜 가능하느냐? 우주로 뭔가를 발사하거나 우주에서 이동할 때 드는 비용이 매우 낮아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게 좀 복잡한 표입니다. X축은 1960년대부터 지금 2020년대까지의 시기를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쭉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X축은 지구 표면에서 1kg의 화물을 지구 궤도까지 저궤도까지 올리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근데 여기는 로그 스케일이어서요. 한 눈금이 2배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60년대부터 한 2000년대 초반까지 그 가격이 거의 비슷했었습니다. 노란 점선으로 보이는 게 지금 여기 있는 모든 가격들은 킬로그램당 우주에 올리는 가격인데 다 현재 비용으로 환산을 한 겁니다.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한 거고요. 수십 년 동안 그냥 카르텔이 있었던 거죠. 전 세계에 그래도 로켓을 쏠 수 있는 나라가 몇 군데 안 되고요. 대부분 다 방산업체들입니다. 처음에는 나사 같은 연구소가 하지만 자기들이 이제 로켓을 개발하고 나면은 그거를 계속 민간에다 서비스 제공을 하는 건 방산업체로 넘기죠. 그 방산업체가 미국에서는 보잉하고 로키드 마틴이었었습니다. 보잉은 여객기도 만들지만 뭐 전투기도 만드는 거 아주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그런 방산업체들이 이제 쥐고 있다 보니까 가격 경쟁할 필요가 없어서 수십 년 동안 유지되던 우주 발사 비용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나타나면서 상황이 달라지죠. 그래서 그 이후에 한 회사, 스페이스X 회사 하나가 낮추는 비용이 저 빨간색 그래프입니다. 지금 2020년대 중반은 아직 완성이 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올해 또는 내년에 이제 그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약간 긍정적으로 제가 예측하고 있는 스타쉽이 지금 여러 차례 좀 실패도 있었지만 거의 완성 단계에 있고요. 저게 완성이 되면 2000년대 초반에 비해서 저게 완성될 시점에 킬로그램당 우주 발사 비용이 50분의 1이 됩니다. 50분의 1이면 뭘 얘기하냐면은 지금 정상가로 그 이제 저가 항공 말고요.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 이런 데에서 유럽을 가거나 미국 가는 그 비행기 표가 한 200만 원 정도 하죠. 근데 얼마 안 돼 가지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4만 원, 5만 원이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200만 원일 때는 뭐 대학생이 돼 가지고 이제 알바를 열심히 해서 방학 때 배낭여행을 가겠다. 그럼 비행기값 모으는데 비행기 표를 돈을 모으는데 한 달 정도의 알바를 했어야 된다면 이제는 하루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40분의 1, 50분의 1은 그런 이제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세상이 바뀌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우주에 나가는 것 자체는 왔다 갔다 하는 자체가 큰 비용이 안 듭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채굴을 누가 잘하느냐, 얼마나 정제를 잘하느냐,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지고 오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달이나 소행성에 가가지고 자원을 채굴해서 오는 게 이제는 먼 미래의 얘기는 더 이상 아니라는 겁니다. 왜? 워낙에 우주에 오가는 비용이 저렴해졌기 때문인 거죠. 21세기의 우주 탐사는 일단 첫 번째 우주 발사 및 우주에서 이동하는 비용이 매우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한 번도 중국이라는 단어로 오늘 언급 안 한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이 다시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제2의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을 한 8년 전에 이제 9년 전에 다시 시작을 한 거는 중국의 추격 때문입니다. 중국이 2000년대 초반부터
우주 탐사에 매진을 하면서 지금 제가 얘기했었네요. 2030년 부근에 이제 중국 사람이 중국인이 달에 착륙할 것 같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그래서 중국은 꾸준히 남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우주 탐사에 계속 노력을 들여왔고 지금 이제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급해진 겁니다. 미국은 72년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달에 보낸 이후에는 유인 프로그램을 더 이상 아주 심각하게 운영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오래 지나고 나니까 만약에 중국이 이제 달에 가가지고 중국인들이 거기서 공중공중 뛰면서 달 표면에서 뭔가 탐사 활동을 하고 있을 때 미국은 그거를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면 이 우주 탐사 기술이 중국하고 미국하고 한 20년 차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르테미스를 그 2017년, 17, 18년에 다시 시작하지 않았다면 중국이 2030년에 가가지고 중국인들이 달에서 활동을 할 때 미국이 그걸 따라잡으려면 진짜 15년, 20년은 걸릴 가능성이 크고요. 반도체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도체는 6개월도 엄청난 격차가 나죠. 물론 우주는 6개월 과정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반도체는 한 3년, 5년 따라잡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우주 기술도 20년 차이가 나면요. 반도체 3년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반도체 가지고 뭐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애 없는 애, 전쟁을 한 해 만에 거의 이제 제2의 원유가 반도체잖아요. 그럼 우주 탐사 자원, 우주에서 우리가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자원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20년 뒤, 40년 뒤, 60년 뒤에는 반도체나 원유만큼의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전략 자산이 될 수 있고요. 이거를 한 나라가 독점을 해가지고 15년, 20년 이상의 기술 격차를 가지고 또 혼자 탐사를 한다? 어떤 나라도 그거는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우주 탐사 언제 일어나겠어? 자원 언제 채굴하겠어? 하실지 몰라도 지금 보신 거를 보고 공감을 하신다면 아주 먼 미래가 안 될 거라는 걸 아시게 될 거고요. 또 최근 들어 엄청나게 우주 탐사 비용이 저렴해졌기 때문에 네, 이건 뭐 불을 보듯 뻔한 조만간 일어나게 될 우주에서의 이제 국가 간 경쟁이 있을 겁니다. 옛날에는 뭐 자본주의가 더 훌륭하느냐, 사회주의가 더 훌륭하느냐, 전체주의냐, 민주주의냐 이제 이런 거 가지고 구소련하고 미국이 경쟁을 했다면 우주 탐사를 매개로 해서 지금은 이제는 그냥 정말 자존심 문제가 아니고요, 체제 경쟁의 문제가 아니고 사활입니다. 한 나라가 반도체 AI를 쓸 수 있는 AI 반도체를 독점하는 거가 굉장히 큰 이슈가 요즘에 되고 있죠. 얼마 전에도 그 CES에서 많은 그런 젠슨 황이든 일론 머스크든 이런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다 요즘에는 AI 칩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주 탐사 기술은 똑같이 전략 자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민간이 나서서 직접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돼서 비즈니스의 영역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국가 또는 국가가 운영하는 연구소만이 하던 영역이 이제는 민간 업체가 들어오고 있죠.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이렇게 성공한 게 한 예이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은 여러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던 돈이 되지 않던 우주정거장, 이름이 국제우주정거장이었어요. 한 나라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미국이 같이 하다가 나중에 유럽 들어오고 인도 들어오고 일본 들어오고 하면서 정말 국제 정거장이 됐거든요. 근데 그게 2031년인가 2년을 마지막으로 대부분 퇴역시키고요. 그 자리를 누가 이제 가가지고 대체를 하느냐? 바로 그 위치에다가 엑시엄 스페이스라고 하는 미국의 민간 회사가 가서 대체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앞으로 돈 받고 다른 나라에 물자들을 올려주거나 우주에 가서 교육시키거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돈이 되는 시대인 거예요. 단순히 로켓 발사가 아니라 우주의 많은 영역들이 이제 돈이 되는 비즈니스 영역이 됐습니다. 이 비즈니스 영역은 일단은 첫 번째 우주 발사, 그리고 지금은 스타링크 있죠. 우주 인터넷. 이미 이 두 개는 활발하게 민간에서 이미 독점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 발사 제일 많이 하는 데가 1년에 지금 100회 이상 발사를 합니다. 스페이스X는. 대단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행. 이것도 이미 시작됐죠. 유명하진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엑시엄 스페이스나 아니면 그 스페이스X에서 이미 우주 여행을 심각한 우주 여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블루 오리진이나 버진 갈랙틱인가 그런 회사도 하기는 한데요. 그거하고 스페이스X하고 비교하면은 뭐 조족지혈입니다. 그리고 우주 정거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엑시엄 스페이스가 가서 대체를 할 거고 앞으로 조만간 우주에서의 태양광, 우주에서의 데이터 센터 운영도 민간이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저 태양광 데이터 센터는 언제 이제 저게 시작될지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우주 태양광은 뭐가 특징이냐면 거기에는 비도 안 오고 뭐 밤도 없고 그냥 24시간 돌아가죠. 단지 이제 그거를 전송을 지구로 하는 기술만 해결이 되면은 우주 태양광 발전은 머지않아 일어날 거고요. 데이터 센터는 벌써 여기저기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순서가 달이나 소행성에 가서 자원을 채굴해 오는 것이 될 겁니다.
이 모든 거를 집약을 하면 결국 21세기는 제2의 대항해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항해 시대는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 15세기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포르투갈은 아프리카 남부를 통해 가지고 인도로 가는 걸 택했고 스페인은 콜럼버스의 설득에 못 이겨서 배 세 척을 내준 뒤에 중미, 남미, 북미의 일부를 그냥 대륙 하나를 차지를 하고 150년, 200년을 떵떵거리고 살다가 결국 나중에 네덜란드한테 역전당하고 영국한테 또 역전당하긴 했지만 어쨌든 한 4, 500년을 전 세계로 호령하게 만드는 게 바로 대항해 시대였었죠. 그때는 뭐냐면은 유럽에서 동남아시아나 인도나 중국에 있는 물건을 가져오려면 굉장히 루트가 복잡하고 비쌌었습니다. 근데 그걸 직접 가서 떼오기로 시작한 게 포르투갈, 스페인이었죠. 그래서 직접 갔다 오는데 그 전에는 불가능했던 방법으로 간 겁니다. 대항해를 했죠. 지금 그 대항해가 이제는 우주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면 돈이 되는 건 뭐냐? 옛날에 향신료나 뭐 도자기나 뭐 약재나 은, 금, 노예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이제 소행성이나 달에 있을 자원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도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경쟁을 했었고 그 뒤에는 네덜란드가 뛰어들었고 그 다음에는 영국이 뛰어들었다시피 그때도 그 국가 간의 경쟁 때문에 그게 더 격화됐었거든요. 지금은 당연히 미국과 그 뭐 이제 우방들, 그다음 또 중국과 또 러시아나 인도 같이 또 우주 탐사에서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나라들의 두 그룹 간의 또 패권 전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15, 16세기에 시작됐던 대항해 시대에 재판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은 비단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중국이 2000년대 초반부터 이렇게 많은 노력을 우주에다가 투입하고 있는 이유는 그 지난 그 대항해 시대 동안에 중국이 놓쳤던 기회를 이번 두 번째 대항해 시대에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절치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15세기 시작된 대항해 시대 동안에 이 구문명국, 구세계의 문명국 중에 대항해의 뭐랄까 파동이랄까요, 그 경랑에 휩쓸리지 않았던 나라가 딱 두 개가 있습니다. 큰 나라 중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는 중국이고요. 중국은 계속 세국 정책을 오랫동안 벌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조선이었었습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이 상대적으로 조선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중국하고 조선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못 얻을 걸 조선에 가서 얻을 게 없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에 비해 일본은 굉장히 다른 문명과 문물을 제공하고 있어서 일본에 굉장히 많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포르투갈에 노출이 된 다음에 70년이 안 지나가지고 임진왜란을 그 조총을 들고 임진왜란을 일으켰듯이 일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빨리 대항해 시대에 합류를 했었고요. 그거의 마지막이 결국은 세계 2차 대전이었죠. 식민지와 그다음에 세계 대전 참전까지 이어졌었는데 어쨌든 우리는 굉장히 이런 걸 잘 모르고 살았었고요. 우리는 아주 대국은 아니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중국은 아닙니다. 중국은 다시는 그런 식으로 서양의 패배를 당하고 싶지 않겠죠. 당연히 우주 탐사에 아주 집중을 할 거고 이런 사실들을 서양 국가들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제가 지금 막 말씀드린 상황만 가지고도 충분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여러분 예측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요, 네, 우주에서 이제 제2의 그 국가 간 경쟁은 당연히 저는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강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객석에서 질문들을 해주시기 전에 제가 언제나처럼 진행자의 특권을 살려서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드려보고자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 제목은 아직 덜 됐지만 네, 제 머리는 준비됐습니다. 예, 그 여러분께서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달 탐사 음모론입니다. 1969년에 닐 암스트롱의 달 착륙 사진을 두고 이건 지구에서 연출된 사진이다라는 주장인데요. 요즘도 다시 이렇게 약간 갱신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달에는 대기가 없는데 사진 속 성조기가 바람에 흔들린다. 사진 속 물체들의 그림자 방향이 서로 다르다. 별이 안 보인다. 이런 근거들을 듭니다. 달 연구자로서 어떻게 이에 대해서 해명하시거나 설명, 뭐 진단하실지 그리고 음모론에 관해서 교수님의 시각이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큰 그림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그 달에 가가지고 우주인들이 활동을 하고 온 거를 가짜로 만들려면 그거에 연루돼야 될 사람이 상상 이상으로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은 정도는 여기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를 그 당시에 나사에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만약에 이거를 스튜디오에서 실제로 찍었다면 스튜디오 관련된 사람들도 수천 명은 될 텐데
그런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 신빙성 있는 증거를 가지고서는 내가 사실은 다 봤는데 이거는 가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죠. 물론 뭐 FBI나 CIA가 그 많은 사람들을 오랜 기간 추적하면서 협박을 했으면은 뭐 가능했겠지만 그건 한 10명, 20명 수준에서 가능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저는 전에부터도 그건 불가능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인터넷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올리잖아요. 의혹들을 사안별로 다 올리고 거기에 또 과학자들이 나와가지고 하나하나 반박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반박을 제가 보면은 이제 물론 과학자 입장이니까 또 경도돼 있다고 보실 수는 있지만 대부분 다 합리적으로 반박이 돼 있고요. 그리고 그런 의혹 제기의 대부분은 사실은 반 이상은 틀린 지적입니다. 사실과 다른 건데 누가 하더라 이런 거였고요. 또 사진에서 뭐가 있다 없다는 거에 많은 부분은 옛날에는 디지털 스캐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진 원본을 가지고 다시 찍고 하는 거를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면 화질이 떨어지다 보면 거기에도 가끔씩 뭐 이상한 이물질이 들어가고 하면서 이거 봐라 이거 거기에 뭐 C라고 하는 소품 무슨 사인이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원본 사진을 보면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적들은 사실과 다른 거고 일부 그럴싸한 지적들은 다 설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 하나하나 지금 짚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네, 일단 저는 예, 믿지 않고 네, 만약에 그랬다면 전 제일 먼저 소련이 지적했을 것 같아요. 완패를 했던 소련이 이거 문제네라고 지적했을 텐데 네, 예, 그렇지 않은 걸 보면은 네,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의혹 제기는. 굉장히 확고한 신념을 가지신 표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달 탄생에 관한 그 거대 충돌 모델을 아까 그 시뮬레이션 보여주셨었죠. 되게 멋있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유체 같은 고체들의 얘기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되게 그 값비싼 시뮬레이션 애니메이션이죠, 사실. 엄청 돌렸을 네, 테니까요. 예, 그 시뮬레이션 수행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갔을 거고요. 예. 그거를 저렇게 이쁘게 3D로 만드는 것도 상당히 많은 시간과 고통이 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흥미로웠던 게 그걸 모델이라고 하시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아직 과학적인 이론이라기보다는 가능성 정도로 받아들여졌었거든요. 근데 또 달리 소개해 주실 만한 그런 모델이 있을까요? 아주 옛날에 이런 모형이 나오기 전에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이렇게까지 쉽게 되지 않았을 때는 몇몇 이론들이 더 있었지만 그런 이론들은 문제가 있어서 다 지금 사장이 됐고요. 지금 살아남은 이론은 지금 거대 충돌 모델 하나만 있고 그냥 그 대동소이하게 다른 버전들이 몇 개 존재하긴 합니다. 아까 처음에 보셨던 거는 고리가 형성된다는 거였고 시뮬레이션은 고리는 아니고 이렇게 덩어리 두 개가 크게 생겼었고요. 근데 그거 외에 또 지금 여기서는 지구와 화성, 그러니까 지구와 지구의 크기 한 반 정도 되는 게 부딪혔는데 최근에 나온 또 모델에서는 지구보다 큰 놈 두 개가 부딪혀서 파편이 돼가지고 하나는 지구 크기로 줄어들고 하나는 더 작은 크기로 달이 됐다. 뭐 이런 또 모형도 있긴 한데 다들 유사하지만 크게 다르지 않은 거대 충돌 모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에는 이 그 달의 특성을 재현하는 모델 또는 이론은 거대 충돌 모델이 유일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맞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그 문제도 설명 못하는 게 조금 있긴 한데 그래서 아마 계속 그거를 그 설명 못하는 부분들을 다시 또 보완하는 모델의 수정이 조금씩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모델이 그것이다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모델이 두 개 이상입니다. 대부분의 문제를 해석할 때는 이런 모델도 있고 저런 모델도 있고 해서 두 개가 경쟁을 하고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달 기원에 관해서는 이 이론은 하나 지금밖에 없습니다. 네, 확인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궁금증이 크게 해소가 됐고요. 여러분께 그 기쁨을 넘겨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객석에서 질문을 받아보겠는데요. 손을 높이 들어주시면 저희 진행 요원이 마이크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교수님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그 교수님 강연 중에 금환 일식이 약 7억 년 전에 처음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시기가 그 눈덩이 지구라고 하는 빙하기가 끝나고 다세포 생물이 확 증가하는 시기랑 맞물리더라고요. 그러면은 혹시 이 천문학적 사건이랑 생명의 진화랑 그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약간 음모론 같은 시각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른 것들을 우리가 연관을 지었을 때 의외의 발견을 할 때가 많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금환일식과 계기일식의 차이는
지구상에 미치는 뭐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 전달되는 거에 약간 미세한 차이는 있겠지만 정말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식이라는 거는 1년에 2번 정도밖에 안 되고 시간도 10분 내외고 지역도 매우 한정적인 데다가 금환일식과 계기일식에 의해서 태양빛이 달에 의해 가려지는 정도의 차이는 너무너무 작아서 아마 그게 어떤 그 장기적인 지구 기후 변화에 영향을 준 것 같지는 않고 특히나 생명체에도 아마 관련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얼토당토 안 해 보이는 것들을 연결시키는 일들을 많이들 그동안에 사람들이 해왔었고요. 그런 걸로 풀린 게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엉뚱한 가정과 상상은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건만큼은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달이 멀어지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달이 너무 멀어져서 나중에는 지구의 궤도를 이탈할 수도 있나요? 되게 좋은 질문이고요. 워낙에 천천히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달이 지구를 탈출하기 전에 태양이 지구를 삼킬 겁니다. 한 6, 70억 년 뒤에요. 그래서 그 일이 먼저 일어날 건데 물론 6, 70억 년 뒤니까 걱정은 하실 필요 없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양이 지금은 1년에 1억 년에 0.5%씩 점점 커지잖아요. 이게 점점 커지다가 지구 반경만큼 커지게 되는 때가 있어요. 지구의 공전 반지름만큼. 그게 한 6, 70억 년 뒤라고 지금 계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구를 삼킬 만큼 커지면 이제 그걸 적색거성이라고 부르는데 적색거성 그 정도 크기가 되면 조금 더 있다가 몇 억 년 뒤에 아마 태양은 이제 바깥쪽은 신성으로 폭발을 하고 안쪽은 백색외성이 되는 그런 생의 마감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네, 교수님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이제 앞으로 달이나 이런 곳에 우리가 나중에 가치 있는 자원들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달이나 우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나라의 영토로도 속해 있지 않는데 그 안에 있는 자원이 어떤 식으로 미래 인류에게 배분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합리적인 것과 일어날 일은 상당히 다를 가능성이 큰데요. 지금도 무슨 뭐 우주 협약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항상 그 지구 바깥의 공간은 모든 사람한테 이제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된다 그런 의정서 비슷한 수준의 규약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막상 달에서 노다지가 발견되는 순간에는 아무도 그걸 신경 안 쓸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다들 이제 처음에는 옛날에 1차 대전 때였나 2차 대전 때나 잘 기억은 안 나는 아마 1차 대전이었던 것 같아요. 1차 대전 중반쯤에 갔을 때 열기구두를 쓰기 시작했대요. 이렇게 뜨거운 공기 만들어 가지고 그 풍선 커다란 풍선 그걸 핫에어 벌룬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발명이 된 뒤로 적군 지역으로 쓱 넘어가 가지고 보고 오는 일들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서로가 이제 한쪽이 그렇게 망원경 들고 가가지고 보고 하니까 또 저쪽도 열기구를 띄워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오고 했는데 처음에는 근데 그게 옛날에 얼마나 사고가 많았겠어요. 거의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지금 달에 가는 것만큼의 긴장을 갖고 갔을 겁니다. 거의 뭐 보험도 안 되는 그런 직업이 되지 않았을까 지금으로 따지면 그럴 텐데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열기구가 떠가지고 서로를 그 국경을 지나갈 때 전선을 지나갈 때 서로가 서로한테 인사를 했대요. 왜냐면 똑같이 이제 목숨 걸고 하는 일이니까 야 너도 살아서 가라 나도 살아서 갈게 어느 순간인가 총을 들고 탔답니다. 쏴가지고 떨어뜨리는 거죠. 왜냐면 우리 쪽 정보가 노출이 되니까 아마 우주도 비슷한 저는 경로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가가지고는 저 멀리 저기 다른 나라 우주 기지가 있으면 보고서는 야 반갑다 그러겠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은 우리 거 어디 훔쳐가는 거 아니야? 뭐 정보를 가져가는 거 아니야? 하다가 물론 뭐 총질까지는 안 하겠지만 굉장히 나중에는 텐션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가서 협정을 맺어봐야 지금 트럼프가 하듯이 그린란드 가서 이거 우리 거야라고 그게 이제 달이나 다른 데서 일어나지 않을까 다른 나라들 대부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씁쓸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구상에서도 그 지금 모든 사람이 당연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잘 안 지켜지는데 우주에 가서 지켜질까 그렇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요. 네네. 오늘 처음 듣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영구 음영 지역이라고요. 네. 그래서 그 달에 있다는 걸 알았는데 영구 음영 지역이 있으려면은
지구의 공전 궤도하고 달의 자전축하고 공전축하고 자전축하고 똑같아야지만 영구적으로 이렇게 어두운 지역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계속 한쪽 면만 보이잖아요. 지구에서 달이. 그러면 지구의 공전 궤도와 지구의 달의 공전축과 달의 자전축이 또 같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구의 공전축과 달의 자전축과 다 일치하는 건지 그게 참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게 만일 그렇다면 뭐 그 영구 음영 지역이 있으면은 그 계속 햇빛이 비치는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영구 조명 지역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지역도 있는 건지 그러면 그게 이제 서로 뭐 남극 북극처럼 완전히 반대인지 뭐 그런 것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강연 다니면서 들어본 질문 중에 가장 훌륭한 질문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네, 아유. 그 일단은 지금 강연을 들으면서 동시에 머릿속으로 공전축, 자전축을 생각하시는 건 정말 대단하고요. 천문학이나 우주과학을 전공하는 학생들도 그 개념 그렇게 머릿속에서 다 이렇게 계산해내기 쉽지 않습니다. 공간 지각력이 일단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답을 해드려 봐야 아마 이걸 심각하게 생각을 미리 하지 않은 총중들께서는 정확하게 이게 무슨 얘기가 이해는 안 되시겠지만 지금 정확하게 답을 말씀하셨는데요. 영구음영 지역이 존재하는 이유는 일단 그 지구의 공전면과 달의 공전면은 5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혹시 아시나요? 그래서 달은 우리로부터 항상 살짝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어요. 이 천구에서의 적도라고 하는 데에서 오르락내리락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백도라 그럽니다. 달은 하얗으니까. 옛날부터 이제 중국 용어긴 한데요. 한자어니까 태양은 이제 붉을적을 써서 적도라고 부르고. 근데 죄송합니다. 황도입니다. 네, 적도는 지구의 적도를 적도라고 그러죠. 근데 이 영구 음영 지역이 생기는 이유는 달의 자전축은 신기하게도 달의 공전축하고 90도를 이루는 게 아니고요. 지구의 공전축하고 거의 같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로 0점 몇 도만 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태양이 있고 여기 지구가 있으면 지구의 공전면이 있고요. 거기에 달의 공전면은 5도가 휘어져 있는데 그 공전면에 있는 달의 자전축은 다시 지구의 공전축하고 얼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제 이것도 역학적으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돼야만 가장 역학적으로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데요. 그러니까 달이 우리 지구 공전면에 비해서 위로 오르락내리락은 하지만 여전히 그림자가 생기는 거는 달의 자전에 의해서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1년 내내 그림자가 같은 높이를 유지한다는 거는 그 자전축은 이 지구 공전축하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영구음영 지역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영구 조명 지역이라는 말은 못 들어봤는데요. 일단 달은 28일이긴 하지만 천천히라도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지역이 계속 햇빛에 노출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지역이 있다면 당연히 다들 거기 가가지고 태양광을 설치하겠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밤이 생기지 않고 1년 내내 저기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지구의 경우에는 이제 백야가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일정 위도 이상으로 가면은 해가 지지 않고, 근데 그것도 6개월 말입니다. 그거에 이제 반대급부는 6개월 동안 해가 떠 있으면 6개월 동안 해가 안 뜨는 거죠. 그래서 지구상에서도 영구 조명 지역은 있을 수가 없고요. 그 단어는 음영의 반대가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존재한다고 하면 아마 조명 지역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걸 들으면서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영어로는 이게 영구 음영 지역이 Permanently Shadowed Region, 그래서 PSR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구적으로 그림자가 지는 지역 이렇게. 아까 달의 뒷면보다 앞면에 히토류나 헬륨3가 더 많다고 그림에 나와 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혹시 그거에 대한 따로 이유가 있나요? 앞면에 바다가 많았던 건 기억하시죠? 근데 바다는 수억 년 전에서 한 30억 년 사이 전 밑에 있던 용암이 올라와서 굳어가지고 평탄해진 지역이에요. 그래서 달의 앞면과 뒷면 중에 앞면 쪽에 용암이 더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그 멘틀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구를 바라보는 쪽, 즉 앞면이 더 얇기 때문이에요. 뒷면은 더 두껍고,
그래서 용암이 막 삐져나갈 때 어디로 나가냐면 가장 약한 데를 뚫고 나가거든요. 뭐 전반적으로 다 찔러보겠지만 여기 딱딱하네, 딱딱하네, 안 되다가 여기 얇네, 그리고 그걸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튀어나오는 게 확률이 이제 전면부가 더 많았었죠. 근데 그러면 앞면이 더 얇은 게 우연이냐 필연이냐는 또 문제가 생기는데 제 생각은 그 달이 조속 고정이 될 때 그 달 안에의 질량 분포가 얇은 쪽이 앞면을 향하는 게 더 안정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추정만 하지 그거를 논문을 쓴 걸 아직 못 찾아봤어요. 근데 아마 당연히 그것도 필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면이 얇고 앞면이 얇으니까 안에 있는 용암이 나와가지고 이 그 표면에 노출되게 된 지역도 앞면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그 히토리움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방사성 원소들도 마그마가 나올 때 더 많이 나온 이유는 그 원소들이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이 달이 점점 온도가 식어갔죠. 처음엔 뜨거웠는데 식어가면서 어떤 물질들은 빨리 고체화가 되고 어떤 물질들은 늦게 고체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굳는 게 늦게 되는 애가 있어요. 그걸 불상용 원소라고 합니다. 그 빨리 이제 굳지 않는 애들을. 근데 그 불상용 원소들 물질들이 대부분 아까 얘기했던 크립이라고 하나 해드린 거예요. 또 히토류하고 그다음에 뭐 칼륨, 그다음에 저기 방사성 원소들. 이제 그런 애들이 하필이면 그래서 아까 제가 다행인지 불행인지라고 했죠. 그래서 지구에서 쓸모가 더 있을 애들이 끝까지 용암에서 마그마 형태로 남아 있었던 거고, 걔네들이 월면에 올라왔기 때문이고, 그 앞면이 얇았기 때문에 앞면으로 더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그거에 비해 이제 이건 하나의 얘기고, 그 다음에 헬륨3는 얘기가 달라요. 헬륨3 경우에는 우리가 그 달이 한 달 동안, 그러니까 공전을 하는 동안에 한 4분의 1, 5일에서 6일 정도는 지구 자기장 안에 있어요. 여기가 태양이고 여기가 지구면 달이 이렇게 도는데 지구의 자기장은 태양의 뒤쪽으로 형성이 돼요. 앞쪽은 좀 얇고 뒤쪽은 큽니다. 그래서 달은 지구의 자기장 안에 들어왔다가, 그러니까 자기권이라고 해야겠죠. 지자기권 안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여기가 태양이 있고요.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달의 앞면이 이쪽을 보고 있죠. 아, 죄송해요. 달의 뒷면이 더 많겠구나. 제가 아까 공간지각을 거꾸로 했네요. 그래서 이 달이 지자기장, 지자기권 바깥에 나갔을 때 그때 태양에 그대로 노출되는 거는 달의 뒷면이네요. 네. 나중에 유튜브 편집할 때 이거 반대로 밑에 자막으로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뒤에 갔었을 때 그대로 맞고요. 이렇게 앞에 와서 지자기권 안에서 보호를 받을 때는 태양풍이 지자기권 안으로 거의 못 들어오기 때문에 앞면은 노출이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나갔을 때는 약간 비껴가지고 노출은 되는데 여전히 아니고, 근데 정통으로 맞을 때가 딱 뒷면이기 때문에요. 네, 질문 잘해주셨어요. 안 그러면 다 거꾸로 듣고 가셨을 거고, 저 유튜브에도 제가 거꾸로 얘기해서 댓글에 네, 또 한 소리 들을 뻔했습니다. 네, 강연 되게 재밌게 들었고요. 그 질문이 그 다누리가 그 돌면서 이게 궤도를 보정하는 아니 안정시키는데 연료를 쓴다는데 달에 뭐 대기도 없고 특별히 속도를 방해할 것도 없는데 연료를 쓰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지구 상공에 떠 있는 우주정거장은 450km에 있는데요. 우주정거장은 그 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연료가 주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대기와의 마찰 때문에 떨어지려고 하면 다시 올리고, 다시 떨어지려고 하면 올리고 해야 됩니다. 근데 지구 주변에 도는 애들은 주로 지구 대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고요. 근데 달 주변에서는 다른 대기가 없으니까 그 영향을 안 받죠. 아마 그 생각을 달로 이렇게 확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정확하게 하셨고요. 근데 달은 지구보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구형에서 많이 벗어나 있어요. 지구도 적도가 좀 더 배불뚝입니다. 지구가 자전을 해서 원심력 때문에 처음에 굳어질 때 지구가 그 배 쪽이 훨씬 더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구상에서도 제일 높은 위치가 어디냐? 그러면은 다시 질문을 해야 돼요. 해수면부터 제일 높은 데냐? 아니면 지구 중심으로부터 제일 높은 데냐? 해수면으로부터 제일 높은 데는 에베레스트 산이 맞습니다만 지구 중심으로부터 제일 먼 데는 볼리비아인가 어디에 있는 무슨 산이래요. 왜냐하면 적도 지역에 있는 게 더 바깥에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출발을 더 높은 데서 한 거죠. 그래서 근데 지구는 그래도 경도 방향으로는 거의 완벽한 구입니다. 거의 상당히 완벽한 구고요. 근데 달은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유리 그 볼이 아까 제가 앞뒤가 대칭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앞쪽이 좀 더 뾰족합니다. 그리고 뒤쪽이 약간 더 뭉툭해요. 그래서 이 그 뭐라 그러죠? 그 짱구인데 앞쪽은 약간 더 뾰족하고 뒤는 평평한 짱구인 상태여서 이 위성이 돌 때 배가 불뚝한 것도 느끼지만 사실 그거는 그렇게 디스터번스를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경도 방향으로의 그
비균질함이 궤도를 계속 바꾸게 만들어요. 대기가 없어도. 그래서 얘가 오르락 내리락하고 근데 그게 쌓여서 이게 런어웨이 효과를 내서요. 이게 한번 벗어나기 시작하면 벗어날 수밖에 없는데 벗어나는 정도가 처음엔 작다가 점점 돼서 100km 고도가 대부분 그 지구에서 위성을 보낼 때 목표로 하는 고도입니다. 그 달의 반지름 1,700km인데 거기서 한 100km 정도 위에서 돌죠. 근데 100km 상공에서 3개월만 지내면요. 플러스 마이너스 30km가 돼요. 70에서 130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3개월에 한 번씩은 연료를 써가지고 다시 안정화시키고 또 3개월마다 하고 해야 되죠. 그래서 1년을 거기서 버틴다는 건 최소한 3번을 3개월째, 6개월째, 9개월째 그 연료를 써야 된다는 건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안 될 위기에 있었다가 나중에 멀리 돌아가면서 연료를 세이브했다는 겁니다. 네, 좋은 질문이셨습니다. 교수님은 오늘 강연 어떠셨나요? 네, 제가 그 질문을 잃었을 때 2번 받았었고 제가 강연이 끝나봐야 알겠다고 말씀을 그때 드렸었는데 지금은 그냥 네 제가 강연을 너무 오버를 해서 좀 더 빨리 끝낼 걸 그랬나 하고 자책을 조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잘 준비된 강연, 그러니까 제가 다양한 강연을 뭐 다른 분들도 그러셨겠지만 다른 스케일의 뭐 도서관에서 하는 강연도 가보고 고등학교 뭐 더 큰 규모 방송에서도 해보고 했는데 이런 형태의 강연은 처음이었고요. 네,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았습니다. 네, 네. 무척 그 청중들께서도 그렇고 교수님 표정도 그렇고 다들 좋으시네요. 오늘 그 교통 사정이 좀 그 안 좋을 수 있는데 돌아가시는 길에 다들 편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김성수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박수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재미나고 뜻깊은 귀한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카오스 강연은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응원 그리고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과학 강연을 여러분께 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수요일 저녁 해전문 저녁 7시 반에 카오스 강연 7강 화성 강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